한국 정말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들 하죠. 혹시라도 일이 조금만 틀어지면 뒷수습도 없이 바로 등을 돌릴 거라고요. 제가 바로 그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동아프리카 공동체 8개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이버 공격으로 국가 전체가 무너질 뻔한 직후였죠. 이 무자비한 테러를 막아줄 협력국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한국이 언급되는 순간 케냐 대표가 목에 핏줄을 세우며 강하게 반대합니다. 대체 이들은 누구에게 사이버 공격을 당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케냐인은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한국을 거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은제리 카마우입니다. 케냐에서 태어나 MIT를 졸업한 통신 엔지니어죠. 10살 무렵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하필 그날 마을 전체 통신시설이 고장나서 병원에 연락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그렇게 제 곁을 떠나셨죠. 그날 밤 저는 혼자 이불을 뒤집어쓰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통신만 제대로 됐더라면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셨을 텐데. 그 절망 속에서 저는 결심했어요. 언젠가 케냐 어디서든 빠르게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만들겠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 1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MIT에서 통신공학 박사 학위를 따냈고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마침내 동아프리카 8개국의 통신망을 책임지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신뢰했고 저는 제 일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죠.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중국 국영통신사 총괄 후앙 지아오가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였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은재릭. 후앙이 제 책상 위에 있던 통신망 설계도를 거칠게 집어들더니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바람에 흩날렸죠. 이건 기술이 아니라 낙서야. 쓸모없어.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 설계도는 제가 밤을 새워 만든 피와 땀이 담긴 결과물이었거든요. 케냐의 복잡한 지형을 고려해 신호 강도를 최적화한 역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낙서라고 말했죠. 후앙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은 기술이 뭔지도 모르면서 설계를 해? 내 말만 들어. 그리고는 제 책상을 발로 찼어요. 쾅! 책상 위 물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동료들은 숨을 죽인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꽉 막힌 것 같았죠. MIT에서 배운 모든 지식, 자랑스러웠던 박사 학위조차 그 순간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고 꿈과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후앙은 마지막으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내가 승인한 설계만 써. 알았어? 그리고는 회의실을 나가버렸죠. 남은 건 깨진 유리조각, 흩어진 도면, 그리고 갈기갈기 찢긴 자존심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동료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다들 후앙의 눈치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처참하게 패배한 한 여자의 모습이 있었죠. MIT 박사라는 타이틀이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케냐의 미래를 위해 품었던 모든 꿈이 단 한 사람의 발길질에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어요. 제가 받아들여야 할 잔혹한 현실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 그리고 케냐의 미래를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처음부터 후앙과 함께 일한 건 아니었어요. 그 전에 한국의 작은 중소기업과 케냐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려 했습니다. 5년 전 한국 중소기업의 팀장 김철수 씨가 케냐에 와서 정중하게 협력을 제안했죠. 그는 제 의견을 존중하며 회의 때마다 제 생각을 물었고 한국 기술진들은 새벽까지 현장에서 땀 흘리며 뛰어난 기술력으로 함께 일했습니다. 6개월간 설계한 통신망은 케냐 전체를 혁신할 수 있는 프로젝트였고 저는 성공을 확신하며 매일 늦게까지 설계도를 다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김철수 씨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본사 파산을 알렸고 6개월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중국 기업의 횡포로 부도를 막을 수 없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수십 번 말했지만 저는 그때 한국 기술자들과의 협력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결국 상사에게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끝까지 책임질 수 없다면, 의미가 없다며 한국 기술자를 다시는 받지 않겠다고 말했죠. 한국이 떠난 그 자리에 중국이 들어섰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정말 매력적이었죠. 후앙이 처음 케냐에 왔을 때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비용은 절반, 속도는 2배로요. 정부는 그의 제안에 환호했어요. 예산이 빠듯했던 우리에게 그 말은 너무 달콤하게 들렸으니까요. 저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한국 기술이 뛰어나도 결국 끝까지 해내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한번 무너졌던 제 꿈을 다시 일으킬 기회라고 생각했죠. 중국이 설치한 통신 인프라로 케냐 전역이 빠르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변화가 펼쳐졌어요. 병원에서는 원격 진료가 가능해졌고 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멀리 떨어진 농촌까지 인터넷이 들어갔죠. 눈앞에서 벌어지는 변화에 저도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후황이 다소 거칠고 무례하긴 해도 적어도 일만큼은 확실히 해내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마치 거미줄처럼 얽힌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나이로비 중앙병원 통신망이 완전히 끊겨버렸어요. 응급실에서는 환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의료진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생명이 오가는 절박한 상황이었죠. 저는 즉시 시스템을 점검했지만 아무리 찾아도 문제의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설정이 정상으로 보였으니까요. 이해할 수 없었죠. 급히 후앙에게 연락했습니다. 왜 시스템이 먹통이 됐나요?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후앙은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업그레이드 중이에요. 곧 복구될 겁니다. 하지만 곧이라는 말과 달리 복구에는 무려 3일이나 걸렸습니다. 그 끔찍한 사흘 동안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위태로웠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죠. 이런 일이 점점 더 자주 일어났습니다. 학교 시험 기간에 교육망이 갑자기 다운되고 은행 결제 시스템이 멈춰서 경제활동이 마비되는 일도 부지기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이고 악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케냐 전체 통신망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된 거예요. 대통령실에서도 연락이 안 됐고 경찰서와 소방서까지 모두 먹통이 됐습니다. 나라 전체가 고립된 완벽한 암흑 속에 갇힌 셈이었죠. 저는 밤새워 필사적으로 원인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분석해도 문제점을 찾을 수 없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의해 모든 게 조종당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후앙이 서류 뭉치를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비릿한 승리감이 가득했죠. 은젤이 이 서류에 사인하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아 머리끝까지 치솟는 듯한 끔찍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서류에는 케냐의 국가 기밀과 국민 개인 정보를 중국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 우리 정보를 중국에 줘야 하나요? 이건 말도 안 돼요. 후앙은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협박 그 자체였죠. 사인 안 하면 시스템 복구 안 해줍니다. 선택하세요. 저는 단호하게 반발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건 우리나라의 주권 문제예요. 어떻게 이런 짓을... 그때부터 저는 필사적으로 시스템 복구를 위해 밤낮 없이 코딩하고 분석하며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웠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중국이 설치한 장비 곳곳에 숨겨진 프로그램들이 있었던 겁니다. 킬스위치, 백도어, 디도스 공격 프로그램까지. 그들은 애초부터 우리를 돕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죠. 더 충격적인 건 이미 케냐뿐만 아니라 우간다,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등 동아프리카 공동체 국가들의 모든 기밀 정보가 중국으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정보와 주권이 저들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증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우리에게 기술을 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목에 칼을 들이밀고 우리나라를 통제할 수 있는 도구를 설치한 거였어요. 후앙은 여전히 냉담하게 사인을 독촉했습니다. 이 장비들은 우리 거예요. 사용하려면 우리 조건을 따라야 해요. 어서 사인해. 그 순간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자국 내 통신을 타국의 허락 없이는 다룰 수 없는 완벽한 통제 아래 놓인 상황에 빠져 있었죠. 값싼 비용에 눈이 멀어 나라 전체를, 우리의 주권까지도 중국에 맡겨버린 셈이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과연 이게 우리가 원했던 발전일까요? 우리가 정말 지켜내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제 심장은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우간다에서 터졌습니다. 그날 저녁 우간다 대통령실에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죠. 대통령 전용 통신망이 갑자기 먹통이 된 겁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우간다 통신부 장관이 직접 저에게 연락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은재리,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대통령이 아무하고도 연락할 수 없어. 저는 즉시 우간다 시스템을 원격으로 점검했습니다. 모든 설정은 분명히 정상인데도 통신이 완전히 차단돼 있었어요.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이상했습니다. 급하게 후왕에게 연락했죠. 우간다 대통령 통신망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당장 복구해야 합니다. 후왕은 일말의 감정도 없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우간다가 우리 조건을 안 받아들여서 일시 중단한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대통령의 통신망을 한 나라의 주권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를 협상 카드로 쓰고 있다니요. 이들은 기술을 준 게 아니라 우리의 목줄을 쥐고 있었던 겁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동아프리카 공동체 전체에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루안다, 부룬디, 남수단,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무려 8개국 정상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죠. 저도 기술 자문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섰을 때 각국 대통령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습니다. 분노와 근심 그리고 결연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케냐 대통령이 먼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통신 주권을 잃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권 문제입니다. 우간다 대통령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탁자를 내리쳤죠. 제 나라 대통령실 통신을 외국이 마음대로 끊는다고요? 이건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국가 테러입니다. 탄자니아 대통령도 거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은행 시스템이 자꾸 먹통돼서 경제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어요.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각국이 겪고 있는 중국 통신망의 문제점들이 하나씩 둘씩 쏟아졌죠. 모두가 비슷한 상황, 비슷한 통제와 협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것 같았어요. 저는 발견한 충격적인 증거들을 보고했습니다. 중국이 설치한 장비 곳곳에 숨겨진 킬 스위치 백도어, 그리고 실시간 정보 유출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어요. 회의실은 침묵으로 가득 찼고 대통령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루안다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의 망설임이 없었죠.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행동해야 해요. 기나긴 토론 끝에 새벽이 밝아올 무렵 8개국 대통령들은 마침내 동시에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중국 인프라 철거. 완전한 주권 회복. 그 순간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결정의 무게와 앞으로 닥칠 파장을 실감하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잃어버렸던 주권을 되찾으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에티오피아 대통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와 협력할 건가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겁니까? 케냐 대통령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신뢰할 수 있는 제3국 기술 파트너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를 통제하려 하지 않는 진정으로 우리의 발전을 돕는 나라를요.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8개국이 동시에 내린 이 엄청난 결정이 과연 옳은 일일까 수없이 고민했죠. 하지만 더 이상 외국의 눈치를 보며 우리나라 통신망을 관리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버지께 약속했던 진정한 연결은 결국 진정한 주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전 세계는 동아프리카 공동체의 공동성명에 주목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기술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을 추구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거대한 여정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죠. 중국의 검은 속셈을 알게 된 뒤 우리는 새로운 파트너를 찾기 위해 동아프리카 공동체 8개국의 기술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회의실에는 긴장과 막막함이 가득했죠. 우간다 기술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럽 기업들도 알아봤지만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예산이 감당이 안 돼요.
탄자니아 담당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죠. 미국 기업들은 아예 관심조차 없더군요. 아프리카는 수익성이 낮다며 문전박대했습니다. 그때 루안다 대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의 한마디가 회의실을 뒤흔들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한국 기업과 일해본 적이 있는데 꽤 괜찮았거든요.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5년 전 제 꿈을 산산조각 냈던 그 끔찍한 기억이 다시 떠올랐죠. 배신감과 좌절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들었어요. 망설임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반대합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싸늘하게 가라앉았죠.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루안다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반대하세요, 은재리?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저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5년 전의 상처를 꺼내야 했습니다. 5년 전 한국 기업이 저희 케냐의 통신 프로젝트를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파산했다는 말만 남기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떠나버렸죠. 우리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에티오피아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럼 신뢰하기 어렵겠네요. 모두가 제 의견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죠. 한국은 이미 신뢰를 잃은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간다 대표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건 한 회사 이야기잖아요. 단 한 번의 실패로 한국 전체를 판단하기엔 너무 성급하지 않을까요? 탄자니아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결과 이번에는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선다고 하더군요. 민간 기업의 파산으로 프로젝트가 중단될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케냐의 미래가 걸린 일이니까요. 그때 루안다 대표가 준비해온 자료를 꺼내 보였습니다. 8개국 중 5개국이 이미 한국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해봤습니다. 모두 긍정적인 반응이었고요. 그들은 우리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소말리아 대표가 덧붙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유일하게 우리 요청에 응답한 나라예요. 다른 어떤 선진국도 아프리카의 통신 인프라 구축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외면했죠.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도 있었거든요. 김철수 씨의 진심 어린 태도, 새벽까지 현장에서 땀 흘리던 한국 기술진들의 놀라운 실력. 그들의 기술력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부룬디 대표가 마지막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죠. 은재리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나요? 중국은 이미 철수했고 유럽과 미국은 우리에게 관심조차 없는데 우리는 다시 암흑 속으로 돌아가야만 할까요? 저는 오랫동안 고민에 잠겼습니다. 제 개인적인 상처와 아픔 때문에 8개국의 미래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께 했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케냐와 동아프리카의 미래를 위한 길일까요? 결국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부로 찬성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말 확실해야 해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에는 그제야 안도의 기운이 돌기 시작했죠. 모두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이 번졌습니다. 케냐 대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국 정부와 정식 협의를 곧바로 시작해보죠. 이번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저는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불안했어요. 과연 이번엔 정말 다를까요? 5년 전의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중국의 철수 작업이 마침내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후안과 중국 기술진들에게 동아프리카 공동체의 공식적인 철수 통보를 전달했죠. 처음엔 후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정말로 우리를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후회하게 될 겁니다. 케냐 통신부 장관은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느껴지지 않았죠. 네, 모든 장비를 철거하고 케냐를 떠나주세요. 더 이상 당신들의 통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 후앙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대화는 불가능하다는 듯 노골적으로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없으면 당신들 통신망 하루도 못 버텨요. 곧 무너질 겁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후회하게 되더라도 더 이상 중국의 그림자 아래에서 통제받으며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주권을 되찾기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철수 작업은 일주일로 예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철수 예정일 하루 전, 저는 불안한 마음에 사무실에 남아 야근을 하고 있었죠. 새벽 2시쯤 창밖을 보니 트럭들이 줄지어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했을 때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중국인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죠. 마치 유령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고 후황의 책상마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야반도주한 거였어요. 관리 직원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새벽에 다 짐 싸고 떠났어요. 인사도 없이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악연이든 뭐든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비겁하게 떠나다니요. 허탈함과 불쾌함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오후에는 한국팀이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알 수 없는 긴장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의 악몽이 되풀이될까봐 또다시 실망하게 될까봐 두려웠죠. 과연 이번엔 정말 다를까요? 회의실에서 초조하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파란색 셔츠에 한국 회사 로고가 박힌 낯선 얼굴의 사람들이 들어섰어요.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온 이동찬입니다. 팀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그는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차분하고 신중한 인상이었죠. 이어서 두 번째로 들어온 젊은 남자가 갑자기 스와힐리어로 유창하게 인사하는 게 아니겠어요? 잠보. 최상우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한국인이 케냐 말을 할 줄 알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도 모르게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동찬 씨가 명함을 건네며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재리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도와주러 온 게 아닙니다. 잠깐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고요?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속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또 뭘 어쩌겠다는 거지? 그는 제 얼굴을 살피는 듯 잠시 멈췄다가 이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은재리 씨와 함께하러 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작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인들은 항상 우리가 해줄게, 우리가 통제할게라고 했었으니까요. 함께라는 단어가 낯설면서도 묘한 울림을 주었죠. 최상우 씨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순수해 보였어요. 은재리 씨가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시라고 들었어요. 저희가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그 순간 5년 전 김철수 씨와 비슷한 느낌이 스쳤습니다. 과도한 자만심 없이 겸손하고 정중한 태도였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또다시 실망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제게 남은 상처는 너무나도 깊었습니다. 이동찬 씨가 노트북을 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파악해보죠. 은재리 씨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은재리 씨의 생각이니까요.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어쩌면 이번엔 정말 다를 수도 있겠다고요. 그들의 눈빛과 태도에서 느껴지는 진정성이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첫 실무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전날 밤 수없이 검토했던 통신망 설계안을 꺼냈어요. 5년 전 한국 기업에 대한 트라우마 그리고 후황에게 무시당했던 기억이 자꾸만 떠올랐죠. 이동찬 씨는 제가 건넨 도면을 아주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곧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 설계 정말 탁월하네요. 케냐의 복잡한 지형을 완벽하게 고려했습니다. 은재리 씨의 전문성이 느껴집니다. 그 말에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후황은 언제나 제 설계를 낙설하며 짓밟았으니까요. 누군가 제 노력을 이렇게 인정해주다니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최상우 씨도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환하게 웃었어요. 이 부분 아이디어가 정말 참신해요. 특히 산악지대 신호 증폭 방식은 독창성을 넘어 천재적입니다. 칭찬에 익숙하지 않은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받은 상처들이 조금씩 치유되는 느낌이었죠. 이동찬 씨는 연필로 설계도 위에 가볍게 표시를 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아닌 존중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쪽 부분만 조금 수정하면 전력 효율을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재리 씨 생각은 어떠세요? 그는 명령이 아니라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저의 지식과 경험을 인정하고 함께 답을 찾으려는 태도였죠. 저는 그의 아이디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제안이 제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 전력 소모도 20% 이상 줄일 수 있겠네요.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입니다. 제 말에 최상우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역시 은재리 씨. 바로 알아보시네요. 정말 전문가십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저를 의심하지 않는다는 걸요. 처음부터 동등한 동료로 이 프로젝트를 함께 이끌어갈 파트너로 대해주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이 닫혀있던 불신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기다리던 현장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통신탑 설치 현장에서 한국팀의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중국인들은 늘 사무실에 앉아 명령만 내렸지만 한국인들은 직접 현장에 나와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최상우 씨는 케냐 기술자들과 함께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환하게 웃으며 무거운 장비를 옮기고 있었어요. 그가 저를 발견하자 크게 외쳤죠. 같이 해요, 은재리 씨. 함께 힘을 합치면 더 빠르고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망설임 없이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현장에서 직접 몸을 움직이며 일하는 기분이었어요. 마음속 깊이 잊고 있던 열정이 다시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전함에서 전원이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작업이 순식간에 중단됐고 현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죠. 중국인들 같았으면 누가 실수했냐 며 고함을 질렀겠지만 최상우 씨는 달랐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일은 자주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같이 고쳐보죠. 그는 바로 공구를 들고 배전함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도 반사적으로 그를 따라갔어요.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분석했고 30분 만에 전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최상우 씨는 땀에 젖은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은재리 씨 덕분에 빨리 고쳤네요. 케냐 전력 시스템을 워낙 잘 아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역시 최고입니다. 그는 저의 지역 지식과 경험을 진심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저를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지 않았죠. 오히려 제가 가진 강점을 존중하고 함께 시너지를 내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동찬 씨가 다가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 배우는 거라고 합니다. 은재리 씨가 저희에게 케냐의 현장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는 한국의 기술을 기꺼이 공유하는 거죠. 그렇게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중국은 항상 해라고 명령했습니다. 저를 통제하고 지배하려 했죠. 하지만 한국은 함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를 존중하고 파트너로 대우했어요. 후황은 제 책상을 발로 찼지만 이동찬 씨는 제 의견 하나하나를 노트에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중국은 저를 무시했지만 한국은 저를 존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고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느껴지는 안도감, 마침내 진정한 파트너를 만난 기분이었죠. 제 꿈을 이제는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샘솟았습니다. 마침내 길고도 험난했던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정말이지 믿기지 않는 기적 같은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졌습니다. 드디어 동아프리카 공동체 8개국 독자 통신망이 완성됐습니다. 모든 설정 권한은 각국 정부에 있었고 우리는 이제 외부의 그 어떤 간섭도 없이 스스로 통신망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꿈만 같았던 순간이었죠. 가장 가슴 벅찼던 순간은 이 새로운 시스템을 케냐 청년들이 직접 배우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대학교에서 통신공학을 전공하는 총명한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나왔고 저는 그들을 가르치며 이동찬 씨가 저에게 했던 것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듣고 싶어요. 케냐만의 독창적인 방식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열정과 희망이 가득했어요. 누군가 자신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재능을 믿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한국 기술자들은 언제까지 여기에 계세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떠날 거예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팀은 단순히 기술만 전수하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남겨주었습니다. 바로 자신감과 자립심이었죠. 이동찬 씨가 떠나기 전날 밤 제게 다가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한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재리 씨는 처음부터 뛰어난 실력자였어요. 다만 그걸 인정받고 펼칠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최상우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배운 게 더 많아요. 케냐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식들 말이에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이동찬 씨가 제게 낡은 노트 한 권을 건넸습니다. 이거 은재리 씨가 회의 때 냈던 아이디어들을 제가 정리한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세요. 당신이라면 충분히 해낼 겁니다. 그 노트를 받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 아이디어를, 제 생각을 이렇게나 소중하게 여기고 기록해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동안의 모든 상처와 서러움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지금 제 책상 위를 보면 바로 그 노트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케냐 청년들이 새롭게 개발하고 발전시킨 다양한 설계도들이 수북이 쌓여 있죠. 한국 기술자들은 본국으로 떠났지만 그들이 보여준 진정한 철학은 우리 안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며 서로에게 배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협력이라는 사실을요. 이제 후안 같은 자가 다시 나타나 제 책상을 발로 차며 무시한다면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케냐 청년들과 함께 만든 미래입니다. 누구도 그 무엇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며칠 전 우간다에서도 기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그들도 독자적인 시스템 구축에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아프리카 공동체 8개국 모두 이제 진정한 통신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단순히 기술적인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었어요.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기술은 단지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요. 진짜 중요한 건 그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철학입니다. 중국은 기술로 우리를 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엄청난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상대를 도구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등한 파트너로 볼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정한 기술 협력이란 무엇일까요? 상대방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도구일까요? 아니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발판이자 자유를 주는 힘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